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3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도발과 연이은 고강도 발언 또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에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북한이 어제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단지 또 비무장지대에 이 무장한 군병력을 투입하겠다면서 수위 높은 도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행동의 배경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제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었더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이 정말 액면가 그대로 그렇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왜 그랬을지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유튜브에서 아이디 옥수수님, 북한이 이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고요. 또 아이디 에코님, 김여정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김정은 쪽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또 인스타에서는 셀리2KS님, 김여정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아이디 키노 SMS님, 일본이나 미국이 배우일 듯 갖가지 추측과 여러 생각들을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몇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일단 단계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북한이 최근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일련의 불만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까지 시킨 그러한 행동의 배경이 있을 겁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이번 달 들어서 북한이 한국 정부를 과도하게 비난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가뜩이나 제재로 인해서 경제의 활로가 막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하고의 교역도 차단이 됐거든요. 국경을 통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북중 교역량도 올해 한 90%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상당히 큰 충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외부로 돌릴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5월 31일 날 우리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이 어느 정도 북한 정권에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일설에서는 그것이 평양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문제를 인식한 김정은 측에서 이참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강경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겠다.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4일부터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대남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강경 드라이브를 걷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연락사무소를 폭발까지 했냐? 폭파까지 시킨 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아까 말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은 선전선동 효과를 크게 갖고 싶은 것 같아요. 먼저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만큼 큰 불만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기준에 봐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작년부터 비난해 왔고 그런 것들이 증폭돼서 이번에 강한 충격을 한국 사회에 주고 싶다. 그런 의사 표현이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용으로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외용이었다면 굳이 뭐 조선중앙TV까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까지 이것을 갖다가 보여줄 필요는 없었다고 보는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북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충격요법을 통해서 우리 지도자가 이만큼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행동하니까 체제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동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용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그런 모습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이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잖아요. 협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또 이제 국제사회와 한 약속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저버린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약속들, 어떤 것들을 깬 건가요? 사실은 많은 합의를 깼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공동선언 아니겠어요? 거기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폭발시켜 버렸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2000년에 개성공단을 건설하기 직전에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 합의서란 게 있어요. 거기에는 북한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 그것을 갖다가 보호한다 네. 하는 의무를 서로 지게 돼 있는데 북한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리고 또 그게 개성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 법으로는 개성공업지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역시 투자보장 이런 것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위반한 거고요. 또 우리가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던 2018년 9월인가요? 거기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관한 합의문이 있는데 이 역시 깬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킴으로 해서 남북 사이에 또는 북한 내부적으로 맺은 그러한 여러 가지 합의를 모두 위반했다. 또한 이것을 갖다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이 연락사무소라는 거는요, 일종의 외교 공관과도 마찬가지의 기능을 네. 해요. 그런데 이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죠. 거기는 공관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워낙 많은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국제 관습화됐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도 그걸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위반한 거죠. 이처럼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 내부 법률, 남북 간의 합의,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 그러니까 합의서나 협정이 구속력을 가지려면은 어겼을 때 어떤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조치들을 내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까? 사실은 이제 남북 관계도 국제 관계라고 본다면은 국제 관계에서 통용되는 법칙이 적용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양자 간의 교섭이 1단계예요. 교섭을 통해서 일종의 국가 책임의 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잘못된 행위,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또는 그 액수의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상 복구, 원상 회복, 이거는 폭파한 것을 새로 져주는 거겠죠.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한 책임을 해제, 푸는 그러한 의무가 북한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그런 교섭에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 만약에 그런 교섭이 되지 않으면은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이런 사법적 판단을 맡겨야 되는데 지금 남북 관계는 이런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다 하는 또 헌법상의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적 판단을 받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볼 때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있었지만 책임 추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게 남북 관계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일을 놓고 이제 그 건물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최소 177억 원이나 들어갔다 보니까 그런 게 한순간에 이렇게 파괴가 됐으니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이제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또 올리셨잖아요. 북한 땅에서 일어난 일에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저는 남북 관계의 그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잘못된 행동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올바른 관행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지난 한 20년, 6.15 공동선언이 2000년에 했으니까 20년 정도 됐잖아요. 그 진행 과정에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북한은 워낙 저러니까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눈 감아주면 언젠가는 북한이 정상적으로 오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박지원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약간 선의를 베풀자 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이 잘못된 접근이라고 봐요. 북한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의 마찰 요인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북한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때 남북관계도 정상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가 느리더라도 북한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달 초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조금 너무 미흡했지만 오늘 나온 반응은 잘 왔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오늘 북한이 예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태도를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조치는 지지합니다. 네. 또 이제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물러나는 것을 두고도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반면 이제 안보라인 교체의 신호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분석 측면에서는 다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잘못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이 바로 물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새로운 장관이 오면 업무 파악하는데도 몇 달이 걸리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6월, 7월, 8월까지는 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조금 안정되는 상황에서 뭐 국무위원, 장관의 교체라든가, 또는 지금 이것이 통일부만의 문제라고 보진 않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우리 외교안보 라인 전반적으로 과연 지금 지난 2년여 동안 끌고 온 북한과의 대화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해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는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거기에서 특정 부처의 실수가 있었다면 장관을 교체하고, 이런 조금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당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김 장관의 말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미 폭파에 앞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북한이 이런 매우 강한 행동, 폭파와 같은 이런 강력한 행동을 할 줄 알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북한 스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거라는 예상은 가능했던 거죠. 6월 4일 날 이미 김여정이 성명을 발표했을 때, 그때 남북연락사무소 파기, 그리고 또 개성공단, 그리고 9.19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파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김현철 장관이 스스로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무위원이라면 그런 책임지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교체하는 시점이 지금 하게 되면요, 보세요, 청문회해야 되죠. 지금 북한에선 계속 위기가 고조될 텐데 한가하게 장관 청문회 할 때는 아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이 상황이 지난 다음에 우리도 전반적인 대북 정책을 한번 리뷰해보고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계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사교체가 필요하다면 그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9시 3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좀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유튜브에서 닉네임 마디님께서 북한이랑 전쟁 날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고요. 또 마카롱TV님께서는 북한은 왜 도발 위험을 주는 걸까요? 도발 위협을 주는 걸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 북한이랑 전쟁 날까요? 아무래도 이런 도발이 있으면 항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이 또 군사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불안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함부로 못한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작은 단위의 국지도발과 같은 경우에도 승산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래식 전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
그럼 우리가 대비태세만 철저히 하면 북한은 그러한 도발을 하더라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럼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결국 김정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부로 도발을 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연대급 부대를 갖다가 다시 배치하고 화력부대, 뭐 포병부대를 갖다가 배치하겠다, GP에 다시 군대 파견하겠다, 군사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아직 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메시지는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만큼 우리의 대비 태세가 갖춰지면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튼튼한 한미동맹이 작동하면 미국의 해구산, 확장 억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전쟁을 도발한다고 하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전쟁을 도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인해서 북한이 함부로 무력 도발이나 전쟁 도발을 하지 못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전쟁이 날 가능성은 극히 아주 극히 희박하다. 이 외교에서는 100%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조해서 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도발 위협을 왜 하냐도 한꺼번에 말씀드릴까요? 북한이 도발 위협을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방식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내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과정에서 그런 도발 위협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이제 핵을 가졌다는 생각에서 조금 더 과감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와 같으면은 뭐 사실은 전단 문제 정도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군사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부분은 점점 더 자신이 가진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가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는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도발 위협이 통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태세와 억제를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관행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언젠가는 바로잡아야겠죠. 네. 자, 북한이 또 이제 추가적인 행동들을 예고를 했는데요. 오늘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 잠시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 버린 데 이어 단행된 이번 응징 조치는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과 아무런 가책도 반성기미도 없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1차적인 첫 단계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차후 처신처사 여부에 따라 연속적인 대적 행동 조치들의 강도와 결행 시기를 정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예민한 국면에서 남조선 당국의 파렴치하고 무분별한 태도와 대응은 우리의 보다 강경한 보복 계획들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네, 절대로 다쳐선 안 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과 아무런 가책도 반성기미도 없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의 조치들의 강도의 결행 시기를 정할 것이다. 자, 개성공단뿐 아니라 이제 금강산이랑 DMZ에도 뭐 무장병력을 보내겠다라고까지도 했었는데 현실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뭐 그 부분은 북한이 호언을 했기 때문에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 지역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도발을 할 때 한국군의 대응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태의 도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근시일 내로 하나씩 북한이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적인 충돌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그런 보여주기식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갖다가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주로 사실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발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략 도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재래식 도발이 있는 건데, 재래식 도발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자유권 발동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이건 고강도 도발인과 동시에 충돌형 도발이에요. 사실 서로가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혼자 훈련을 한다던가, 그 훈련을 하더라도 뭐 해안포를 발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권 발동을 한 수준은 아닌 수준인 거죠. 일종의 저강도 도발이고, 어떻게 보면 양상을 보면은 비충돌형 도발인 거죠.
그런 도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한 거 개성공단에 자기 군부대를 배치하고 또 GP에 다시 들어오고 내부적으로 서해나 뭐 DMZ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모두가 남북 간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를 위반하는 행동, 도발로 볼 수 있지만 비충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강도 도발인 거죠. 그것은 북한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도발 양상이다. 따라서 그것은 북한이 한국에게 보여주기식이라도 할 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참 이게 저강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합의들을 이끌어내기까지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참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무척이나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 말이죠.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소위 김정은 전용기라고 불리고 있는 이 고려항공의 안토노프 148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함경남도로 향했다. 이러면서 신포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신포로 갔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뭐 그게 사실이면 신포에 조선소가 있고 거기에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을 준비해 왔어요. 그것의 진수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직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인지는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러한 그 3,000톤급 잠수함이라는 것은 전략 잠수함이고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네. 이렇게 발사하게 될 경우 미국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과연 지금 단계에서 한국을 향해서 압박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굳이 미국까지도 동시에 이런 압박을 할 것인가, 그러한 전략적 행보에는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에 대한 전략 도발의 경우에는 8월 전후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있을 때 또는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 75주년이에요. 소위 말하는 꺾어지는 해, 네. 5주년, 정주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전략 잠수함을 지금 진수식을 할 것인가? 맥락에는 조금 맞지 않다. 그렇지만 북한이 무언가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이제 김정은의 전용기가 날아갔다는 점에서는 그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평가합니다.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앞서 센터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와대가 이전과 다르게 매우 강경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정부도 사실은 이달 초만 해도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았을 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전단 문제를 해결해주면 대화가 재개될 거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 이것이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압박 정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판단했고 이제 우리 정부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거기 연락사무소는 우리 돈으로 지은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침해를 당하면서까지 침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경색 국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이제 우리가 만지작거렸었던 이 특사 파견 카드, 만지작거리는 줄 몰랐습니다만 북한이 아예 대놓고 거절을 하면서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카드들, 뭔가 에스컬레이션을 막기 위한 다른 카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남북관계의 문제로만 보면 풀 수 있는 게 없죠. 통신선 차단됐죠. 특사카드도 북한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그것을 공개까지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접촉선은 차단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이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문제는요, 남북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결국 한미동맹, 한중관계, 미중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관계가 지금 막혀 있으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노력, 북한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발빠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과도 접촉하고 중국과도 접촉해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다시 대화의 장으로 불러와야겠죠. 네, 또 페이스북에서 아이디 허성호님께서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를 받고 서로 문제가 있었다면 대화로 풀어야 할 것 같은데 북한을 대화의 창구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은 선을 끊어버렸죠.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와. 그렇지만 북한이 홀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뒷배라고 할까요? 배경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북중 관계만큼은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내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도 중국의 최소한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접촉을 해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은 못하게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중국에서 북한의 그러한 평화와 안정 노력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간다면 북한도 함부로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기에 혼자 힘이 붙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중 관계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이 아마 만남을 가질 것 같아요. 이럴 때 한미 동맹 채널을 통해서 미국도 중국에게 한반도 안정 메시지를 좀 전달해달라. 그러한 복합적인 노력을 한다면 북한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다양한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과 굉장히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지금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되게 싫겠죠. 왜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결단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그래서 정상 간의 유대가 좋고, 그것 때문에 전쟁도 막았고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처럼 북한이 2018년 이전으로 남북관계를 돌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SLBM이나 ICBM 실험을 하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있어서 자신의 대북 외교가 실패했다는 점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음으로 해서 평가절하, 축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또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김정옥님께서요. 남북관계의 새로운 단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기지요. 이런 의견 남겨주셨고요. 또 이제 인스타에서 ID Free DJ님께서 북한이 현 상황을 만든 이유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뭐가 있나요? 또 현 상황의 위기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언제쯤 안정화될까요? 이런 의견과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 현 상황의 위기 정도는요, 사실 저강도 위기라고 봅니다. 아직은. 한때는요, 북한에서 주요 언론사 좌표도 찍은 적이 있어요. 폭격하겠다고. 네. 폭격하겠다고. 네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됐고 2015년에도 전시 상태를 갖다가 선포해서 마치 무언가 할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떤 적도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정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남북관계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발전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봅니다. 한때는 대화가 잘 될 것처럼 됐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다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다가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조금씩 진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지금 상황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위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현재 시각 9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 유저분들 가운데에서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소정의 사은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두 분을 한번 골라야 돼요?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이런 거 알았으면 우리 아들과 딸 이렇게 접속하라고 해서 제가 선물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네요. 네. 뭐죠? 두 분을 골라야 돼요. 예. 그 김정옥 선생님 남북관계의 새로운 단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기죠. 사실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정옥 선생님 한 분 선정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영어로 성함을 써놨네. 인스타에 JJOUNGSO-O. 요즘 김정은보다
다른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되는데 그것도 이번 돌발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마 김여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정말 김여정을 의도적으로 부각을 시키는데 이게 과거 북한의 관행과는 차이가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데 이분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두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김정욱님 그리고 인스타의 정손님 이렇게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오늘은 북한의 도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이 갈등이 크게 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